차감기의 끝이 세 번째로 콘크리트를 찍었을 때 바닥 아래에서 사람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2003년 8월 19일 오전 9시 17분 충청북도 괴산군 백운면의 옛 백운 우체국 철거 현장은 벌써부터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밤새 비가 내린 뒤라 붉은 벽돌 건물의 외벽은 젖어 있었고 우편물 창고 안에서는 곰팡이와 오래된 종이, 녹슨 철제 선반에서 올라오는 쇳내가 눅눅한 공기 속에 엉겨붙어 있었다. 천장에 남아있던 형광등은 전기가 끊겼는데도 바람이 들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며 유리광길이 떨리는 소리를 냈다. 인부 이재철은 차감기를 끄고 안전모를 벗었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회색 먼지와 섞여 눈썹 위에 검은 선을 만들었다. 이상한데 옆에서 깨진 콘크리트를 삽으로 퍼내던 김만식이 허리를 폈다. 뭐가? 밑이 비었어. 이재철은 장갑 낀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우편물 창고 중앙, 과거의 대형 우편낭을 쌓아두었던 자리였다. 다른 곳은 둔탁한 콘크리트 소리가 났지만 그 부분만은 속이 빈 항아리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둥. 다시 두드리자 먼지 아래에서 울림이 돌아왔다. 철거 도면에는 지하 공간이 없었다. 건물은 1969년 지어졌고 1985년 통신설비 일부를 교체한 뒤 별도의 지하실 없이 계속 사용됐다고 기록돼 있었다. 현장 소장은 처음에는 옛 배수관일 것이라며 작업을 계속하라고 했다. 하지만 차감기가 콘크리트를 한 조각 더 뜯어냈을 때 회색 바닥 아래에서 녹슨 철판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철판은 사각형이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가장자리에는 시멘트가 두껍게 덧발라져 있었다. 볼트는 없었다. 누군가 덮개를 닫은 뒤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테두리 전체를 콘크리트로 굳혀놓은 형태였다. 이거 원래 있던 거 맞아? 현장 소장이 도면을 들고 다가왔다. 종이에 그려진 창고 바닥은 깨끗한 직사각형 뿐이었다. 점검구도 배관도 전선 통로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재철이 빠루를 철판 틈에 밀어 넣었다. 두 번은 미끄러졌고 세 번째에야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휘었다. 시멘트 조각이 튀면서 검은 틈이 벌어졌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차갑고 썩은 공기가 올라왔다. 오래 잠긴 우물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 축축한 흙, 녹슨 건전지, 젖은 천, 오래된 동물 뼈 같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인부들은 본능적으로 두세 걸음 물러났다. 뭐 죽은 거 있는 거 아냐?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철판을 더 들어 올리자 손전등 불빛이 아래로 떨어졌다. 깊이는 약 1m 60cm. 벽은 거칠게 미장된 콘크리트였고 바닥에는 시커먼 물이 얇게 고여 있었다. 그 물 위로 누렇게 변색된 천 조각과 가느다란 막대 같은 것이 겹쳐 있었다. 이재철은 처음에는 그것을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조금 옆으로 움직이자 막대 끝에서 5개의 작은 뼈가 부채처럼 펼쳐진 것이 보였다. 사람 손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바닥을 구르며 점검구 안쪽을 훑었다. 움푹 꺼진 두개골, 갈비뼈, 검게 삭은 치마 조각, 녹슨 구두 버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갈비뼈 근처에서 붉은색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현장 소장이 112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9시 26분이었다. 괴상경찰서 형사계 서인호 경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체국 앞 좁은 도로에는 벌써 주민들이 몰려 있었다. 비닐 우산을 접어든 노인들,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온 문구점 주인, 시장에 가던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까지 노란 통제선 너머로 목을 빼고 있었다. 누군가 여자 뼈가 나왔대 라고 말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옛날 우체국 직원 아니냐고 속삭였다. 서인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군중 쪽을 한 번 훑었다. 소문은 경찰차보다 빨랐다. 사람들은 이미 유골의 성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누구일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누가 여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제복 경찰에게 물었다. 저희는 아직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여자라고 하지? 경찰관은 답하지 못했다. 서인호는 41살이었다.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걸음이 빨랐고 현장에 들어서면 먼저 사람 얼굴보다 문과 창문을 보는 버릇이 있었다.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으며 누가 나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었다. 우편물 창고 안에는 콘크리트 먼지가 안개처럼 떠 있었다. 감식반은 철판 주변을 비닐로 덮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인호는 마스크를 쓴 채 점검구 앞에 쪼그려 앉았다. 철판은 단순히 녹이 슬어 휘어진 모양이 아니었다. 중앙이 바깥쪽으로 조금 솟아 있었다.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밀어 올린 것처럼 굴곡이 생겨 있었다. 이거 뒤집어 봤습니까? 아직입니다. 가장자리 채취 중입니다. 감식반원이 핀셋으로 철판 틈에서 검은 조각을 집어 올렸다. 처음에는 나무가시처럼 보였지만 투명 봉투 안에 넣자 끝이 둥글고 반투명한 것이 드러났다. 손톱 같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다. 서인호는 점검구 안쪽을 내려다봤다. 유골은 반듯하게 눕혀져 있지 않았다. 무릎이 가슴 쪽으로 구부러졌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뻗어 있었다. 왼손은 벽 쪽에 붙어 있었다. 탈출하려다 몸을 웅크린 자세처럼 보였다. 사후에 넣은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감식반원이 말했다. 서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골 옆에는 납작하게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작은 열쇠 2개, 깨진 머리핀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좁은 환기구가 있었지만 삼배천 같은 것으로 막힌 뒤 회색 시멘트가 덧발라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다 벽면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손가락 높이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선들이 위쪽으로 겹쳐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같은 곳을 수십 번 긁어 콘크리트 표면이 하얗게 벗겨져 있었다. 살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뒤에 서 있던 젊은 순경이 중얼거렸다. 서인호는 그를 돌아봤다. 현장에서는 추측하지 마. 하지만 그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전 11시가 지나 유골 수습이 시작됐다. 두개골과 골반의 형태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이 컸고 치아 상태를 보면 사망 당시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부식된 옷감은 옛 우정사업본부 여성 제복과 비슷한 회갈색이었고 가슴 부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명찰에는 붉은 바탕 아래 검게 번진 글자가 남아 있었다. 감식반원이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 내자 3글자가 차례로 드러났다. 한, 미, 숙. 그 이름이 나오자 창고 밖이 술렁였다. 통제선 너머에서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질렀고 한 노파가 주저앉았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지만 경찰이 막았다. 서인호는 제복 경찰에게 물었다. 한미숙이 누굽니까?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1988년에 여기서 일하다 없어진 직원입니다. 저축금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시신 없이? 그때는 실종이라기보다 횡령 수배였습니다. 수배는 언제 끝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서인호는 낡은 창고를 다시 둘러봤다. 15년 동안 주민들은 매달 이 바닥 위를 걸어 다녔을 것이다. 우편낭을 던지고 소포를 분류하고 퇴근 전 빗자루질을 했을 것이다. 발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고 했다. 아니면 모른 척했거나. 오후 2시 무렵 검은 세단 한 대가 우체국 앞에 멈췄다. 흰 반소매 셔츠에 회색 양복 바지를 입은 노인이 차에서 내렸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지팡이 없이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 주민들이 그를 보자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박종필 전 우체국장이었다. 그는 통제선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유골이 한미숙 씨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한미숙 씨가 횡령 후 도주했다는 당시 발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종필은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그 직원이 돈을 가져간 건 사실입니다. 그때 장부가 다 남아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 왜 우체국 바닥 아래에서 발견됐습니까? 박종필은 잠시 침묵했다.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하게 말했다. 숨으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 건물이 낡아서 직원들도 모르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들도 모르는 공간. 그러나 박종필은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철판 아래가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했다. 서인호는 통제선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박종필 씨,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당시 우체국장이셨죠? 그렇습니다. 이 점검구를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방금은 직원들도 모르는 공간이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박종필의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옅게 웃었다. 오래된 공공건물이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미숙 씨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밝혀야 할 일 아닙니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에게 길을 비켜줬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까지 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인호는 군청 지하 문서구에서 백운 우체국의 옛 시설대장을 찾아냈다. 문서구는 습기로 종이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형광등은 몇 초마다 깜빡였다. 낡은 서류철에서는 먼지와 담배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1988년 10월 항목에는 이상한 기록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우편물 창고 긴급 방습 및 바닥 보강 공사. 공사 시작일은 10월 18일. 한미숙이 사라진 지 사흘 뒤였다. 공사 사유는 지하 습기 유입이었지만 이전 점검 기록에는 누수나 균열 보고가 없었다. 시공업체 이름은 대성건업. 주소는 청주시 사직동 188번지로 적혀 있었다. 서인호가 옛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니 해당 주소에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세탁소가 있었다. 대성건업이라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승인자 박종필, 현장 확인자 오병철, 현금 지급. 서인호는 복사기를 돌리다가 문서 한쪽에 묻은 짙은 얼룩을 발견했다. 오래된 붉은 인주 자국이었다. 공사 완료 도장 아래 누군가 연필로 작게 적었다. 지운 흔적이 있었다. 덮개 재봉쇄. 그 시각 현장 감식반에서 전화가 왔다. 서 경사님, 철판 안쪽 세척했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긁힌 자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게 있습니다. 서인호가 다시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가까웠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임시 조명 2개만 켜져 있었다. 형광등 대신 세워둔 작업등이 창고 벽을 비스듬히 비추면서 철제 선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감식반원들은 철판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안쪽에는 5줄의 깊은 손톱 자국이 있었다. 손톱이 부러진 뒤에도 계속 긁었는지 몇몇 선 끝에는 갈색 침전물이 굳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열쇠나 머리핀으로 새긴 듯한 흔적이 있었다. 첫 글자는 분명했다. 살. 그 다음 자리는 녹과 부식 때문에 지워졌지만 회계 방향을 보면 려의 일부처럼 보였다. 마지막에는 짧은 수직선 하나가 남아 있었다. 살려 혹은 살려줘.
서인호는 한동안 철판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를 때렸고 멀리 면사무소 쪽에서 개가 길게 짖었다. 창고 바닥에 깨진 구멍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누군가 15년 전 이 철판 아래에서 손톱이 빠질 때까지 긁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실종 사흘 뒤 존재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 덮개를 다시 시멘트로 봉했다. 서인호는 시설대장 사본을 펼쳐놓고 1999년 원도면과 1988년 수정도면을 겹쳐봤다. 원도면에는 우편물 창고 아래 작은 사각형과 함께 축전지 점검구라는 글자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1988년 10월 20일자로 다시 작성된 도면에서는 그 공간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만 묻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방까지 지워버렸다. 한미숙의 이름이 다시 우체국 벽에 붙은 것은 그녀가 사라진 지 정확히 15년 만이었다. 2003년 8월 20일 아침 백운 우체국 임시민원실 앞에는 전날 밤 급히 출력한 수사 협조문이 게시됐다. 누렇게 바랜 과거 사진 속 미숙은 회갈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를 귀 뒤로 넘긴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신원 확인과 과거 행적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진보다 이름 옆에 인쇄된 두 글자에 오래 시선을 두었다. 실종자. 15년 동안 이 마을에서 한미숙은 실종자가 아니었다. 돈을 훔친 여자, 부모를 버리고 달아난 딸, 집배원과 눈이 맞아 서울로 간 처녀였다. 술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붙었다. 돈맛을 본 계집, 얼굴값 탄 년, 늙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자식. 시신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정확히는 살아있다고 믿는 편이 모두에게 편했다. 서인호는 괴상경찰서 지하 기록보관실에서 1988년 수사 기록을 펼쳤다.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 때마다 녹과 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류철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한미숙 사건은 두께가 손가락 2마디도 되지 않았다. 실종과 거액 횡령, 전국 수백 가지 이어진 사건치고는 지나치게 얇았다. 첫 장에는 장문호 당시 백운 지서장이 작성한 사건 개요가 있었다. 백운 우체국 저축계 직원 한미숙이 공금 28산 400,000원을 횡령한 후 행방을 감춤. 개인 사물함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시간표 및 남자관계 정황 발견. 자발적 도주 가능성 농후. 서인호는 농후라는 단어 아래에 손가락을 얹었다. 근거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그 뒤 장들도 비슷했다. 우체국장 박종필의 진술, 서무주임 오병철의 진술, 미숙의 어머니 이순덕의 진술, 집배원 최동수의 진술. 모두 짧았고 서로 지나치게 잘 맞았다. 마치 한 사람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 받아 적은 것 같았다. 그는 우체국에서 확보한 1988년 저축 원장과 당시 수사 기록에 첨부된 사본을 나란히 놓았다. 장부의 종이는 세월을 먹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푸른 잉크와 붉은 인주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1988년 당시 백운 우체국은 우편 업무보다 금융 업무가 더 중요했다. 은행이 멀었던 상한 마을에서 주민들은 쌀을 판 돈, 소를 판 돈, 자식이 보내온 생활비를 모두 우체국 통장에 넣었다. 그를 모르는 노인들은 창구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통째로 맡겼고 예금 인출서에 이름을 쓰는 대신 손가락으로 자리를 짚어주면 직원이 대신 적어줬다. 누군가 마음먹고 숫자를 바꾸려 한다면 이보다 쉬운 곳도 없었다. 서인호는 피해 주민으로 표시된 18명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통장에서 인출이 이루어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인의 이름으로 정기예금이 해지됐으며 서울에 사는 아들만 알고 있던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갔다. 인출 전표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원장부와 창구용 부본의 금액이 달랐다. 원장부에는 12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고객에게 건넨 부본에는 20만 원만 표시돼 있었다. 차액 100만 원은 별도의 임시 계정으로 옮겨졌다가 며칠 뒤 현금 처리됐다. 이런 방식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2년 가까이 반복됐다. 그리고 모든 승인란에는 박종필의 도장이 있었다. 이게 다 미숙 씨가 한 거라고요? 옆에서 자료를 넘기던 후배 형사 김도윤이 물었다. 서인호는 대답 대신 한 장의 전표를 들어 보였다. 여기 담당자 번호가 용 3번이지. 한미숙 담당 번호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이 날짜 봐. 1988년 10월 16일. 한미숙이 사라진 다음 날이었다. 다른 전표 2장도 각각 10월 17일과 18일에 처리돼 있었다. 3장 모두 미숙의 담당 번호가 찍혀 있었고 마지막 전표에는 박종필의 개인 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망간 사람이 다음 날 출근해서 장부를 마감했을 리는 없고 김도윤이 낮게 말했다. 누군가 미숙 씨 번호를 계속 쓴 겁니다. 서인호는 3장을 따로 봉투에 넣었다. 누군가는 이 여자를 범인으로 만든 다음에도 그 이름을 이용했어. 그날 오후 수사팀은 백운면 외곽의 작은 마을 회관에서 당시 우체국 이용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70이 넘은 노인들이었다. 몇몇은 이미 기억이 흐릿했지만 돈에 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다. 조성례라는 노파는 1988년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 160만 원을 우체국에 맡겼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몰랐고 도장을 우체국 금고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숙이가 참 싹싹했어. 내가 갈 때마다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큰 소리로 읽어줬거든. 그런데 돈이 없어졌습니까? 나중에 아들이 와서 보니까 100만 원이 빠졌대. 그때 우체국장이 그러더라고. 미숙이가 손댄 것 같다고. 직접 인출한 적은 없고요. 없지. 그 돈으로 손주 등록금 보태려고 했는데. 노파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있었어. 서인호가 고개를 들었다. 뭡니까? 미숙이가 없어지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어. 통장하고 도장을 누가 만졌냐고 묻더라고. 자꾸 장부 숫자가 안 맞는다고 했어. 그러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더라. 왜요? 자기도 무서운가 보더라고. 뒤를 자꾸 돌아봤어. 비슷한 진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왔다. 한미숙은 실종 전 열흘 동안 몇몇 고령 고객을 직접 찾아가 인출 여부를 확인했다. 우체국 직원이 근무 중 개인적으로 주민집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작은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갔다고 기억했다. 그 수첩은 유류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서인호는 그날 저녁 당시 한미숙과 함께 근무했던 정혜란을 찾아갔다. 혜란은 청주시 외곽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쉰을 앞둔 그녀는 경찰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처음에는 회의실 문턱에서 멈춰섰다. 얼굴에 핏기가 빠지고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미숙 씨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서인호가 말하자 혜란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았다. 뉴스에서 봤어요. 1988년 당시 박종필 우체국장이 여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낸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혜란의 손이 멈췄다. 옛날 일인데요. 오래됐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혜란은 한참 동안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눌렀다. 구겨진 종이에서 물이 조금 새어나왔다. 박 국장은 직원들 집안 사정을 다 알았어요. 누가 빚이 있는지, 누구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지, 누가 동생 학비를 내야 하는지 도와준다는 말을 먼저 했죠. 대신 뭘 요구했습니까? 혜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끝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회의실 안까지 일정하게 들려왔다. 퇴근하고 남으라고 했어요. 장부 정리할 게 있다고. 국장실 문을 잠그고 술 냄새 나는 숨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녀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거절하면 어머니 빚을 독촉하겠다고 했고 다른 우체국으로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남자 상사가 여직원 허리를 만져도 웃고 넘어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말하면 오히려 행실이 나쁜 여자가 됐으니까. 한미숙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봤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날 국장실에서 나왔는데 미숙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내가 울고 있었으니까 모를 수가 없었죠. 미숙이는 신고하자고 했어요. 청주 재신청에 직접 가겠다고.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으니까요. 미숙 씨는요? 혜란은 쓰게 웃었다. 미숙이는 숫자가 틀린 걸 그냥 두지 못했어요. 사람도 숫자처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게 그 애가 몰랐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틀린 쪽이 힘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사라져요. 서인호는 가방에서 1988년 수사기록 사본을 꺼냈다. 정혜란의 이름으로 작성된 진술서는 단 한 장뿐이었다. 거기에는 미숙이 최근 서울 생활을 동경했고 돈 문제로 고민했으며 집배원 최동수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진술 직접 하셨습니까? 혜란은 문서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일부만요. 일부라면? 동수 씨랑 친했다는 건 말했어요. 하지만 돈을 훔칠 것 같다고 한 적은 없어요. 서울에 가고 싶어 했다는 말도 안 했고요. 서명은 본인 겁니까? 그녀는 맨 아래 서명을 오래 들여다봤다. 제 이름은 맞는데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서인호는 서류를 접었다.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말이 뭡니까?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물기가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등기를 하나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우체국 안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 마감 뒤에 자기가 직접 접수하겠다고. 어디로 보내는지는요? 신문사라고 했어요. 충북지역신문 사회부. 내용은 장부사본하고 제 이야기도 썼다고 했어요. 혜란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그 등기 못 나갔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등기는 접수하면 반드시 번호가 남아요. 그런데 그날 마감대장에는 미숙이가 적어놓은 번호가 있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줄 전체가 칼로 긁혀 있었어요. 그걸 경찰에 말했습니까?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혜란은 입을 다물었다. 서인호는 재촉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숨긴 말은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다시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박 국장이 제 앞에 미숙이 사물함 열쇠를 던졌어요. 안에 있는 걸 정리하라고 했죠. 경찰 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울행버스 시간표, 동수씨, 이름이 적힌 쪽지, 현금 봉투. 그게 원래 미숙 씨 물건이었습니까?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표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현금 봉투도요. 그런데 박 국장이 직접 사물함 안에 넣는 걸 봤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복사기 소리도 멈췄다. 왜 15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박 국장은 군수랑 밥을 먹고 지서장은 매일 그 사람 문구점에서 공짜로 차를 마셨어요. 나는 빚쟁이 집 딸이었고 이미 국장실에 불려다닌 여자였어요. 혜란은 서인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으면 사람들은 박 국장이 아니라 나를 더럽다고 했을 겁니다. 청주에서 돌아온 서인호는 밤늦게까지 우체국 금융기록을 다시 대조했다. 미숙이 실종된 10월 15일의 마감표에는 2,840만 원의 현금 부족분이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원장부를 거래별로 복원하자 실제 현금 부족액은 43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2,410만 원은 현금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전부터 여러 주민 계좌에서 빼돌린 금액을 한꺼번에 미숙의 책임으로 돌려 적은 장부상의 숫자였다. 횡령액 2,840만 원은
사건 뒤에 만들어진 금액이었다. 서인호는 당시 급여 수준을 계산해 봤다. 2,840만 원이면 젊은 우체국 직원 월급의 수십 배였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집 한 채와 논 몇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 액수가 발표되는 순간 미숙은 더 이상 찾아야 할 딸이 아니라 잡아야 할 범인이 됐다. 박종필은 시신을 숨기기 전에 먼저 그녀의 이름을 묻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 문서감정실에서 팩스가 들어왔다. 미숙이 가족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서울발 편지의 필적 예비감정 결과였다. 한미숙 생전 자필과 상의함. 서인호는 편지 원본을 비닐 장갑으로 꺼냈다. 얇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서울에서 잘 살 테니 찾지 마. 문장은 짧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없었다. 우표에는 서울중앙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봉투 안쪽 종이의 왼쪽 아래에는 희미한 청색 격자 무늬가 남아 있었다. 그는 확대경을 가져왔다. 종이는 일반 편지지가 아니었다. 당시 우체국 내부에서 전보 문안을 작성할 때 쓰던 전신용 용지를 잘라 사용한 것이었다. 백운 우체국의 오래된 비품대장에는 같은 규격의 전신용지 500매가 1988년 9월 입고된 기록이 있었다. 서울에서 보냈다는 편지는 백운 우체국 안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컸다. 그 순간 김도윤이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들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1988년 10월 15일 야간 우편 발송대장이었다. 대부분의 등기 접수 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지만 31187번과 31189번 사이 한 줄만 칼날로 긁어낸 듯 종이가 얇게 패여 있었다. 김도윤이 연필심 가루를 옆면에 문지르자 눌린 글씨가 서서히 떠올랐다. 31188, 수신처는 충북일보 사회부, 발신인은 한미숙. 그러나 발송 확인란에는 소인이 없었다. 서인호는 등을 의자에서 떼고 천천히 일어났다. 한미숙은 사라지기 직전 등기 하나를 접수했다. 번호까지 부여됐지만 우체국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누군가 접수대장에서 그 줄을 지우고 우편물 자체를 빼돌렸다. 그는 기록 보관실 벽에 붙인 사건 시간표 앞으로 갔다. 오후 5시 40분 저축 창구 마감. 오후 6시 10분 일반 직원 퇴근. 오후 6시 35분 한미숙 등기번호 3188 작성. 오후 8시 최동수 퇴근 진술. 오후 8시 이후 한미숙 행적 불명. 미숙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장부와 증언을 우편으로 내보내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우체국장이었다. 서인호는 박종필의 1988년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한미숙은 당일 오후 6시경 퇴근하는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다. 진술서 아래에는 장문호 지서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등기대장에 남은 눌린 글씨가 그 말을 뒤집고 있었다. 오후 6시 35분 미숙은 분명 우체국 안에 있었다. 그녀가 번호를 적은 뒤 최소 한 명이 그 등기를 받아야 했다. 서인호는 책상 위에 놓인 박종필의 인사기록을 펼쳤다. 1988년 10월 근무표상 사건, 당일 야간 책임자는 박종필이었다. 바로 그때 괴상경찰서 당직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늙은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한미숙 사건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서인호가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을 찾으려면 버스기사를 다시 만나시오. 누구십니까? 기록에 적힌 말은 거짓말이오. 그 여자는 버스에 타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우체국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전화는 끊겼다. 서인호가 발신지를 추적하라고 지시한 뒤 창밖을 보니
새벽비가 경찰서 주차장에 노란 가로등 아래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15년 전 경찰 기록에는 한미숙이 오후 6시 20분 버스를 타고 청주 방향으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버스 기사는 이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떠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떠났다고 기록했을 뿐이었다. 1988년 10월 15일 밤 10시 43분 백운 우체국 뒤편 마당에서 오토바이 전조등 하나가 꺼졌다. 그 빛을 본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5년 뒤 복원된 운행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인호는 새벽에 걸려온 익명의 전화가 백운면 외곽 요양원 공중전화에서 발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산허리에는 희뿌연 안개가 걸려 있었고 굽은 지방도로 양옆으로 젖은 옥수수대가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전화한 사람은 1988년 당시 백운과 괴산읍을 오가던 시외버스 기사이었다. 그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약봉지와 틀니가 든 물컵, 오래된 담배갑이 놓여 있었다. 서인호가 신분을 밝히자 신재만은 병실 문부터 닫아달라고 했다. 한미숙 씨가 그날 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말 확실합니까? 신재만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확실하지. 내가 마지막 차를 몰았으니까. 1988년 진술서에는 한미숙 씨가 오후 6시 20분 버스를 타고 괴산 방향으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오. 서명은 선생님 이름입니다. 신재만의 입가가 떨렸다. 지서장이 종이를 내밀면서 이름만 쓰라고 했어. 우체국 여직원이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내가 버스에서 봤다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더군. 좋은 일 하는 거라고 했지.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까? 그 여자가 버스를 탄 적이 없으니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는 마른 기침을 2번 하고 물을 마셨다. 컵이 이를 부딪히며 가볍게 떨렸다. 그날 마지막 버스가 정류장을 떠날 때 미숙이가 길 건너에 서 있었어. 손에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안 탔어.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물으니까 우체국에 두고 온 게 있다고 했어. 몇 시였습니까? 6시 반 조금 전이었을 거야. 등기번호 3188이 작성된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그 뒤에는요? 차를 돌려 다음 노선으로 가려고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그 애가 다시 건물로 들어가더군. 뒷문으로. 신재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동자가 서인호가 아니라 15년 전의 어두운 길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때 박종필 국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까? 박 국장이 먼저 들어가고 미숙이가 뒤따라갔지. 이상했던 건 그 애가 들어가기 싫어 보였다는 거야.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거든. 왜 당시에는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재만은 힘없이 웃었다. 말했어. 장문호 지서장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러더군. 쓸데없는 말하면 노선 허가가 날아갈 수 있다고. 그 시절 버스 노선은 기사 개인의 생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밥줄이었다. 면 단위에서 경찰과 지역 유지의 말 한마디는 면허와 배차표까지 흔들 수 있었다. 그래도 1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서인호의 말에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때는 며칠 지나면 살아서 잡힐 줄 알았지. 그러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오. 서인호는 병실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날 밤 우체국 근처에서 다른 차량은 못 봤습니까? 신재만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빨간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어. 우체국 마당에요? 마지막 차를 몰고 돌아올 때는 없었는데 밤에 차고로 가면서 보니
뒤편 담장 안에 세워져 있었어. 10시 반쯤이었을 거야. 1988년 수사기록상 집배원 최동수는 오후 7시에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귀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서인호는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백운 우체국의 차량 운행일지를 다시 꺼냈다. 그동안은 날짜와 운행거리만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종이 자체를 비스듬한 빛에 세워 살폈다. 10월 15일 기록에는 오전 배달 노선과 오후 회수 노선이 정상적으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은 검은 볼펜으로 여러 번 덧칠돼 알아볼 수 없었다. 문서감정실 직원이 적외선 촬영과 사광 조명을 사용해 눌린 흔적을 복원했다. 검게 지운 잉크 아래에서 숫자들이 조금씩 살아났다. 입고 시각 22:43, 차량 번호 충북나 3174, 운전자 최동수, 주행거리 6.2km. 서인호는 1988년 최동수의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일구시경 근무 종료 후 자택으로 귀가함. 이후 우체국에 돌아간 사실 없음. 15년 동안 가장 단순해 보였던 진술 하나가 무너졌다. 최동수는 강원도 원주의 작은 화물 운송회사에서 야간 배차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유골 발견 소식이 지역 방송에 나온 뒤에도 백운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자 이틀 만에 연락해왔다. 그가 괴상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온 것은 밤 8시였다. 쉰을 바라보는 얼굴은 햇볕에 오래 그을려 있었고 오른쪽 눈썹 위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기 전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물었고 금연이라는 말을 듣자 손가락만 계속 비볐다. 사건 당일 밤 10시 43분에 집배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서인호가 복원된 운행일지 사진을 밀어놓았다. 최동수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운전자 이름도 차량 번호도 주행거리도 전부 잘못됐습니까? 누가 대신 썼을 수도 있죠. 당시 우체국 오토바이 열쇠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서무주임이요. 오병철 씨가 당신 이름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최동수는 입을 다물었다. 서인호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사건 당일 밤 11시 5분, 우체국 앞 주유소에서 휘발유 3리터를 넣은 수기 영수증이었다. 수령 일란에는 최동수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이 서명도 가짜입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한미숙 씨가 콘크리트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최동수의 손가락 움직임이 멈췄다. 철판 안쪽에는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갇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합니까? 당신이 그날 밤 우체국에 있었으니까. 있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온 뒤 최동수의 얼굴이 굳었다. 서인호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직 누가 죽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천장의 형광등이 낮게 웅궁거렸다. 최동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한참 뒤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를 닦았다. 박 국장이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무슨 일로요? 배달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압수해야 할 우편물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몇 시에 연락받았습니까? 10시 조금 넘어서요. 집 전화로. 우체국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박 국장하고 오병철 주임. 한미숙 씨는요?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못 봤어요. 최동수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금세 낮췄다. 창고 안에 큰 우편 행랑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 쓰는 것보다 큰 거. 밧줄로 입구를 2번 묶어놨더군요.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박 국장은 불법 사체 장부라고 했습니다. 읍내 경찰에 가져다 줘야 한다고. 사체 장부를 왜 우편 행랑에 넣습니까? 그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최동수는 손을 무릎 위에서 움켜쥐었다. 사람 하나쯤 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당신 혼자 옮겼습니까? 오병철 주임이랑 같이 들었어요. 박 국장은 문을 잡고 있었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우편물 창고 뒤쪽. 축전지 점검구로요. 최동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바닥 철판이 열려 있었고 행랑을 그 옆에 내려놨어요. 행랑 안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인호는 유골 옆에서 발견된 물건들의 사진을 꺼냈다. 깨진 머리핀, 녹슨 열쇠, 구두 버클. 마지막 사진에는 검은색 여성용 구두 한 짝이 찍혀 있었다. 최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이 구두를 본 적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미숙 씨가 실종 당일 신었던 구두입니다. 그만하십시오. 행랑 입구에서 이 구두가 보였습니까? 최동수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책상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 밖에 경찰관이 들어오려 했지만 서인호가 손으로 막았다. 앉으십시오. 난 시키는 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요? 몰랐습니다. 구두를 봤는데도. 최동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눈이 충혈됐고 두 손이 떨렸다. 그는 몇 초 동안 문을 바라보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행랑을 끌다가 안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다.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안쪽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런데도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철 주임이 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 크기의 행랑 안에서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요, 밧줄 사이로 구두가 보였습니다. 미숙이가 신던 검은 구두였어요. 앞코에 작은 은색 장식이 있었거든요. 한미숙 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최동수는 얼굴을 찡그렸다. 좋아했습니다. 미숙이는 아니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구두를 보고도 행랑을 열지 않았군요. 박 국장이 우리 아버지 빈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최동수의 아버지는 농약과 비료값 때문에 박종필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고 담보로 논문서와 집문서를 맡겼다. 최동수가 항의하자 박종필은 행랑을 옮기지 않으면 다음 날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숙이가 돈을 훔치다 들켜서 난동을 부렸다고, 잠깐 가둬두는 거라고, 아침에 경찰에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가둬둔 장소가 축전지 점검구였습니까? 처음에는 빈 창고인 줄 알았어요. 행랑을 풀었을 때 미숙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서인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살아 있었습니까? 최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에서 피가 났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수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수건 때문에 제대로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동수 씨라고. 그는 15년 동안 그 한마디를 잊지 못했다고 했다. 겨울에 트럭 엔진을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술을 마시고 잠들려 할 때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다. 박 국장이 미숙이를 점검구 안으로 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오병철 주임이 대신 밀었어요. 미숙이는 철판 모서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당신은 뭘 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지도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와 동생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영웅 흉내를 내면 가족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아래에 두고 나왔습니까? 최동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인호는 잠시 뒤 물었다. 철판은 누가 닫았습니까? 박 국장과 오병철 주임이요. 나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11시 조금 전이었을 겁니다.
떠날 때 미숙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최동수는 눈을 감았다. 창고 문을 닫으려는데 바닥 아래에서 3번 소리가 났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둥, 둥, 둥. 처음에는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누가 주먹으로 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박 국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너도 공범이라고. 최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나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거짓말했군요. 장문호 지서장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오후 7시에 퇴근했고 미숙이와 연애하다 버림받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기죄로 잡아넣겠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동수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처음 일주일은 미숙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미 죽었을까봐 무서웠고 1년 뒤에는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 뒤에는 내가 입을 열어도 미숙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인호는 차갑게 말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실까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날 밤 최동수의 진술을 토대로 오병철의 소재를 확인하는 동안 백운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한 노인이 경찰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파출소 의제는 우체국 청소원으로 일했던 윤복례가 앉아 있었다. 80에 가까운 그녀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보자기의 매듭은 여러 번 묶였다 풀린 듯 천이 해져 있었다. 유골이 미숙이 맞다면서요. 그녀는 서인호를 보자마자 물었다. 명찰과 치아 기록을 대조 중입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윤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애가 그렇게 오래 거기 있었는데 나는 매일 그 바닥을 닦았어요.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창고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노파의 손가락이 보자기 위에서 굳었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복례는 대답 대신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서는 회색 플라스틱 몸체의 소형 카세트 녹음기가 나왔다. 버튼 일부가 누렇게 변했고 건전지 덮개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1988년에 나온 물건입니까? 미숙이가 쓰던 거예요. 외국어 방송 녹음해서 듣고 회의 내용도 가끔 담았어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미숙이가 없어지고 다음 날 새벽 분류실 책상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윤복례는 입술을 떨었다.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 국장이 먼저 알았어요. 내 아들이 취직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기로 했거든요. 박종필은 녹음기를 경찰에 넘기면 아들이 평생 백운면에서 막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 윤복례의 아들은 실제로 지역공기업에 취업했다. 그럼 이걸 15년 동안 숨겼습니까? 마루 밑에 넣어뒀어요. 버리려고 몇 번이나 꺼냈는데 못 버렸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10월 15일 마감이라고 연필로 적힌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테이프는 습기를 먹어 바로 재생할 수 없었고 충북경찰청 음향분석실로 옮겨 세척과 복원 작업을 거쳤다. 이틀 뒤 서인호는 헤드폰을 끼고 복원된 첫 음성을 들었다. 처음에는 우체국 창구의 평범한 소리였다. 도장 찍는 소리, 동전을 세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전화벨, 형광 등의 낮은 진동. 미숙이 혼자 장부 숫자를 읽는 목소리도 들렸다. 120만 원 인출, 부보는 20만 원, 차액 100만 원. 종이를 넘기는 소리 뒤에 문이 열렸다. 박종필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갔나? 국장님, 이 장부 설명해 주세요. 내일 이야기하지. 오늘 등기로 보낼 겁니다. 어디에? 채신청하고 신문사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 뒤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미수가 세상일이 숫자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남의 돈 훔친 건 없어지지 않아요. 훔쳤다니 말 조심해.
혜란 씨한테 한 일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음이 들렸다. 금속 물건이 책상이나 사람의 머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다. 카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녹음 방향이 뒤집히고 누군가 짧게 숨을 삼켰다. 이후 몇 분 동안 소리는 불분명했다. 남자 둘이 무언가를 끄는 소리, 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문이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철제 덮개가 내려앉는 거대한 소리가 났다. 쾅. 약 20분 동안 형광등 진동과 멀리서 짖는 개소리만 녹음됐다. 서인호는 재생 시간을 확인하며 숨을 죽였다. 23분 14초 지점, 아주 희미한 두드림이 시작됐다. 둥. 한참 뒤 다시. 둥. 이어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는 멀고 답답했다. 콘크리트와 철판을 통과해 녹음된 소리였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뒤 창고 문이 열렸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목소리는 오병철로 추정됐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아침까지만 막아.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숨만 끊어지면 사고로 만들 수 있어. 서인호는 헤드폰을 벗지 못했다. 손바닥이 서늘해졌다. 박종필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했지만 오래된 테이프의 잡음 때문에 법정에서 단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녹음은 몇 분 더 이어졌다. 시멘트 포대를 끌어오는 소리, 삼날이 바닥에 닿는 소리, 미숙이 철판 아래에서 무엇인가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창고로 들어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2번 두드렸다. 남자들의 작업화와는 다른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여보. 삽질 소리가 멈췄다. 여자는 숨을 떨며 말했다. 아직도 안에서 두드리잖아요. 서인호는 재생을 정지했다. 조사기록상 박종필의 아내 김경자는 사건 당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친정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장문호 지서장은 그 알리바이를 확인한 것으로 서류에 적어 놓았다. 그러나 카세트 테이프 속 여자는 박종필을 여보라고 불렀다. 그녀는 우체국 안에 있었다. 미숙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 3분 동안 그 여자의 구두 굽은 창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김경자는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3번 말했다. 첫 번째는 경찰이 백운면 문구점으로 찾아갔을 때였다. 두 번째는 괴상경찰서 조사실에서 녹음 일부를 들려줬을 때였고, 세 번째는 서인호가 1988년 당시 그녀가 신던 검은색 굽구두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였다. 비슷한 목소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김경자는 손가락으로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60을 훌쩍 넘긴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꼼꼼히 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흰색 한 올 보이지 않도록 검게 염색돼 있었다. 그녀는 15년 전부터 운영하던 문구점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다. 우체국이 옮겨간 뒤 손님이 줄었지만 박종필의 퇴직 기념패와 표창장은 계산대 뒤 유리장 안에 그대로 전시돼 있었다. 사건 당일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서인호가 물었다. 친정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셨으니까. 친정은 보은군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저녁 7시쯤. 누구와 갔습니까? 혼자요. 돌아온 시간은요? 다음 날 아침. 확인해 줄 사람은 있습니까? 김경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확인하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988년 수사기록에는 김경자의 친정 어머니가 딸이 밤새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진술서는 자필이 아니었고 지문도 서명도 없었다. 장문호가 구두 확인이라고 적어놓은 메모만 남아 있었다. 서인호는 녹음기를 다시 작동시켰다. 삼날이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 퍼졌다. 이어 미숙의 희미한 두드림이 들렸고 여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여보, 아직도 안에서 두드리잖아요. 김경자의 손가락이 목걸이에서 멈췄다. 테이프 속 박종필은 낮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가 있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제 와서 열면 다 끝나. 몇 초 뒤 철제 양동이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흔들렸다. 여자의 호흡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경찰서 조사실의 김경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저 목소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압니까? 그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우체국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이군요. 김경자는 서인호를 노려봤다. 형사님은 그 시대를 몰라요. 지금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얇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곧 입술을 다물고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문구점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습기찬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공책과 완구 상자, 학생용 노트, 폐업한 회사의 영수증 처리,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1988년 외상 장부는 맨 아래쪽 철제함에서 나왔다. 장부의 10월 15일 항목에는 밤 10시 20분경 판매된 물품이 적혀 있었다. 포틀랜드 시멘트 2포대, 작업용 고무장갑 3켤레, 삼배천 2마, 양동이 1개. 수령자 이름은 오병철이었지만 결제란에는 사모님 계정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김경자의 문구점은 당시 학용품뿐 아니라 시멘트, 못, 장갑, 비닐 같은 잡화도 팔았다. 늦은 밤 급히 물건이 필요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았다. 그러나 김경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일찍 문을 닫고 보은으로 떠났다고 진술했다. 장부 글씨를 누가 썼습니까? 서인호가 다시 묻자 김경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죠. 1988년 당시 문구점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오병철이 적었겠죠. 사모님 계정이라는 표현을 오병철 씨가 썼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인호는 장부 옆에 당시 문구점 매출 전표를 놓았다. 같은 날 밤 11시 7분 김경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현금 12만 원이 인출돼 있었다. 담당자 번호는 오병철의 것이었고 승인란에는 박종필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었다. 우체국이 문을 닫은 뒤 부부와 오병철이 내부에서 돈을 꺼내 시멘트와 장갑 값을 처리한 것이다. 김경자의 알리바이는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변호인과 짧게 상의한 뒤 마침내 말을 바꿨다. 잠깐 갔어요. 어디에요? 우체국에요. 무슨 이유로? 남편이 문구점으로 전화했어요. 바닥에 물이 새서 손을 봐야 한다고 시멘트하고 천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친정에 있었다면서요. 그 진술은 장문호 지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쓸데없이 이름이 나오면 남편 체면이 상한다고 했어요. 서인호는 그녀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철판 아래에 한미숙 씨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김경자는 눈을 감았다.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몰랐어요. 창고 바닥이 열려 있었고 남편과 오병철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숙이는 이미 아래에 있었고요.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쥐소리인 줄 알았어요. 테이프에는 사람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멀리서 들으면 잘 안 들렸어요. 가까이 갔을 때는요? 그녀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이가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김경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실 천장에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그녀는 갑자기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남편은 미숙이가 돈을 훔치다 들켜서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머리를 다쳤지만 곧 경찰에 넘길 거라고 했어요. 잠깐 가둬두는 거라고 했고요. 경찰에 넘길 사람의 환기구를 왜 막았습니까? 소리가 밖으로 새면 주민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삼배천을 넣었군요.
나는 시멘트를 바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료를 가져왔고 철판 아래에서 미숙 씨가 두드리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 경자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형사님은 내가 남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문 하나는 열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 가족은 끝났어요. 한미숙 씨 가족은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김 경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번졌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박종필이 때렸고 오병철이 밀어 넣었어요. 최동수도 봤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당신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잡혀가면 아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떨어졌다. 여자 하나. 서인호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미숙입니다. 김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수사팀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오병철을 찾았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복수가 차오른 배 위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투명관 안에 습기가 맺혀 있었다. 오병철은 경찰이 왔다는 말을 듣자 박종필이 시킨 일이라고 먼저 말했다. 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처럼 거칠었다.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서인호가 물었다. 박 국장이요. 미숙이가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미 숨을 안 쉰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죽었다고 믿었습니까? 박 국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철판 아래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잖습니까? 오병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인호는 복원한 녹음 일부를 들려줬다. 테이프 속 오병철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말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병실에는 산소기계 소리만 남았다. 목소리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서인호가 말했다. 당신 목소리로 확인되면 죽은 줄 알았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됩니다. 오병철은 입술을 핥았다. 입 안이 말랐는지 소리가 났다. 살아있긴 했지만 오래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부었습니까? 박 국장이 사고라고 했어요. 이미 일이 커졌고 미숙이가 살아나가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부를 고친 건 나니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종필은 고령 주민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때 오병철에게 숫자를 바꾸게 했다. 오병철은 처음에는 상부 접대비와 우체국 운영비라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돈 일부가 박종필의 토지 매입과 장문호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에 계속 가담했다. 미숙이가 원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기억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 통장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전부 적어놓았어요. 그 수첩은 어디 있습니까? 박 국장이 가져갔습니다. 등기우편도요? 오병철은 눈을 감았다. 그것도 국장이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부 사본과 피해자 명단, 그리고 정혜란이 당한 일에 관한 기록. 그걸 보고 박종필이 한미숙 씨를 공격했습니까? 국장실에서 말다툼이 났습니다. 나는 서무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미숙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소인기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누가 우편 행랑에 넣었습니까? 오병철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나하고 박 국장이요. 최동수는요? 옮길 때 불렀습니다. 국장은 동수 가족의 빚을 알고 있었으니까. 점검구에 넣은 뒤 왜 즉시 죽이지 않고 가뒀습니까? 오병철의 손가락이
담요 아래에서 움직였다. 국장이 경찰하고 말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장부를 고치고 사물함에 현금과 버스 시간표를 넣고 미숙이가 도망간 걸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동안 한미숙 씨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오병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죽기를 기다렸습니까? 그의 눈꼬리에서 눈물이 흘러 귀 쪽으로 사라졌다. 시멘트를 부을 때도 두드렸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계속. 그런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면 내가 대신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서인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봤다. 흐린 하늘 아래 병원 주차장의 차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오병철의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여전히 책임을 박종필에게 밀어내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자신은 겁이 났고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시작했으며 이미 늦었다고. 그러나 철판은 여러 사람의 손으로 닫혔다. 괴상경찰서로 돌아온 서인호는 카세트 녹음의 시간대를 다시 분석했다. 테이프에는 우체국 내부 벽시계가 매시 정각 울리는 작은 종소리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오후 11시 종소리 뒤 7분이 지나 시멘트 포대가 끌려오는 소리가 시작됐다. 그 뒤에도 미숙의 두드림은 26분 넘게 이어졌다. 오병철이 시멘트를 반죽하고 김경자가 삼배천을 환기구에 밀어넣고 박종필이 철판 위를 오가는 동안 그녀는 살아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두드림 간격이 길어졌다. 그날 밤 감식반은 점검구 환기구에서 채취한 1000조각을 분석한 결과를 보내왔다. 삼배천의 섬유 사이에는 회색 시멘트뿐 아니라 짙은 갈색 얼룩이 남아있었다. 혈액 반응이 검출됐고 위치상 점검구 안쪽에서 바깥으로 스며든 흔적이었다. 미숙은 공기가 끊긴 상태에서도 환기구를 손으로 긁어 열려고 했다. 손가락이 찢어질 때까지 천을 잡아당긴 것이다. 그녀가 죽은 이유는 머리 부상만이 아니었다. 예비 부검 소견은 두개골 우측에 둔기로 인한 골절이 있었지만 즉시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과 저산소증일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 그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옛 우체국 창고에 반송 우편함을 해체하던 감식반원이 철판 벽과 목자의 사이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겉면의 글씨는 남아있었다. 수신인 충북일보 사회부, 발신인 한미숙, 등기번호 3188. 봉투에는 요금에 맞는 우표가 붙어 있었으나 우편 소인은 찍혀 있지 않았다. 서인호가 입회한 가운데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복사된 저축 원장과 인출전표 23장, 피해 주민들의 이름과 금액을 적은 목록, 정혜란의 진술을 정리한 4장의 편지가 나왔다. 마지막 장에는 미숙의 자필로 5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종필, 오병철, 장문호, 김경자,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이름들보다 훨씬 흐린 연필 글씨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이순덕, 한미숙의 어머니였다. 서인호는 종이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미숙은 자신이 사라질 경우 조사해야 할 사람들을 적어 놓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체국장과 공범들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으로 종이가 얇아져 있었다. 제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경찰도 우체국장 편입니다.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엄마는 이미 그 사람이 준 돈을 받았습니다. 한미숙의 어머니 이순덕은 딸의 유골이 발견된 뒤에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감식을 요청했을 때도 그는 아들을 대신 보냈고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자 대문 안쪽에
자물쇠를 걸었다. 백운면 끝자락, 감나무와 낡은 축사가 붙어있는 슬레이트 지붕집은 대낮인데도 창문마다 커튼이 닫혀 있었다. 서인호가 세 번째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빗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문은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렸다. 78살의 이순덕은 작은 체구에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다. 머리는 성기게 휘었고 양손의 마디는 바틸로 굵어져 있었다. 그녀는 경찰 신분증보다 서인호가 들고 있는 투명 증거봉투를 먼저 바라봤다. 봉투 안에는 미숙이 보낸 등기 편지의 마지막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는 이미 그 사람이 준 돈을 받았습니다. 이 글씨가 미숙 씨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인호가 말하자 순덕의 눈꺼풀이 떨렸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1988년 10월 15일 이전에 박종필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없소. 미숙 씨는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요? 죽은 애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서인호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988년 10월 12일 박종필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이 인출된 전표였다. 같은 날 순덕 명의의 농협대출 148만 원이 상환돼 있었다. 이 빚은 누가 갚았습니까? 순덕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졌다. 큰아들이 갚았을 거요. 당시 아드님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했겠지. 남편분은 그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문을 닫지 못했다. 대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지만 서인호는 신발을 벗고 뒤따랐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작은 상, 흑백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미숙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무표정했지만 미숙만 입술을 다문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과일 상자 위에 약봉지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충북 지역 뉴스가 작게 흘러나왔다. 옛 우체국 유골 사건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순덕이 손을 뻗어 전원을 껐다. 그 돈은 빌린 거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에게요? 박 국장한테. 왜 빌렸습니까? 남편 장례 치르고 빚이 남았소. 막내 아들 등록금도 내야 했고. 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이미 돈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숙 씨가 박종필의 횡령을 조사하기 전에 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애도 집안 형편을 알았소. 그 돈이 주민들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까? 순덕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런 건 몰랐어. 미숙 씨가 물어봤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 실종 사흘 전 미숙 씨가 집에 왔다는 이웃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큰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 물었다. 서인호는 재촉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봤다. 장롱 위에는 누런 편지 봉투를 묶은 보자기가 있었다. 그중 하나의 모서리에 서울중앙우체국 소인이 보였다. 미숙이 도주한 뒤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였다. 그 편지를 보여주십시오. 순덕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니가 미숙 씨를 찾지 않게 만든 편지입니다. 경찰이 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 기록에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은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장롱 위 보자기를 내렸다. 먼지가 날렸고 방 안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상 위에 놓았다. 봉투의 소인은 1988년 10월 21일 서울중앙우체국이었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서울에서 잘 살 테니 찾지 마. 동생들 앞길 막지 말고 내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인호는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내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문장을 읽고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미숙이는 집안 걱정을 많이 했소.
그래서 자신을 없던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다고 믿었습니까? 순덕은 마른 손으로 치맛자락을 비볐다. 그때는 믿고 싶었지. 믿은 게 아니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 양반이 뭘 안다고 그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안에는 오래 눌러둔 분노가 있었다. 남편 죽고 빚쟁이들이 매일 대문을 찼어.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막내는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고 미숙이 월급으로 5 식구가 살았어. 그 애가 직장을 잃으면 우리 집은 끝이었어. 그래서 박종필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빚을 갚아주고 막내를 우체국 임시직으로 넣어주겠다고. 대신 뭘 요구했습니까? 순덕의 눈이 흔들렸다. 미숙이한테 장부 일은 그만 캐라고 말해달라고 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인호는 상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미숙의 카세트에서 복원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남의 돈 훔친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어 박종필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 어머니가 누구 돈으로 빚을 갚았는지 알고도 그러는 거냐. 순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테이프 속 미숙이 말했다.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박종필은 웃었다.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먼저 손을 벌린 거지. 서인호가 녹음을 멈췄다. 미숙 씨는 어머니가 돈을 받은 사실 때문에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상위 편지만 바라봤다. 그날 미숙이가 집에 와서 돈을 돌려주자고 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어디서 난 돈인지 알았다고. 주민들 돈을 빼돌린 거라고 했어. 박 국장을 신고하겠다고 했지. 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맞서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고 했어. 돈은 이미 빚쟁이에게 넘어갔고 막내 취직도 그 사람 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루만 생각하자고 했어. 미숙 씨는요? 순덕의 입술이 떨렸다. 나를 쳐다보더니 그러더군. 엄마는 내가 죽어도 동생 취직부터 걱정할 거냐고. 그 말 뒤에 순덕은 딸의 뺨을 때렸다. 그것이 미숙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미숙이가 대문을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봤어. 순덕은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그날 밤 미숙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우체국에서 야근할 때가 있었으니까. 다음 날에는요. 박 국장이 찾아왔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숙이가 돈을 훔쳐 서울로 도망갔다고 했어. 이미 경찰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처음부터 다 믿은 건 아니야. 박종필은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막내 아들 한기철의 우체국 채용 추천서를 가져왔다. 미숙이 자수할 때까지 가족이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장문호 지서장도 함께 와서 수색을 요구하면 가족 전체가 횡령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다. 돈을 받았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받았어. 딸이 사라진 다음 날에요. 애가 살아있다고 했어. 서울에 갔다고 했어. 확인도 하지 않고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경찰에 찾아가 수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 그 한마디에 당시의 구조가 선명해졌다. 범인이 돈을 내밀고 경찰이 협박하며 가족은 그 둘이 만든 이야기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선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서울 소인이 찍힌 편지가 도착했다. 순덕은 딸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했다. 미숙은 엄마의 받침을 길게 흘려 쓰는 버릇이 있었지만 편지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다. 또 미숙은 막내 동생들을 동생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다. 가짜인 줄 알았군요. 확실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서도 편지를 경찰에 보여주며 미숙 씨가 자발적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압니까? 몰라. 필적 감정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정혜란이었다.
그날 오후 서인호는 정혜란을 다시 불렀다. 그녀는 편지 원본을 보자 의자에 앉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다. 경찰 앞에서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다. 제가 썼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박 국장하고 장문호 지서장이요. 사건 이틀 뒤 두 사람은 정혜란을 우체국 숙직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미숙의 가족관계가 적힌 인사기록과 서울중앙우체국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박종필은 미숙이 서울에 숨어 있으며 가족이 계속 찾으면 경찰이 미숙을 공범들과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란이 믿지 않자 장문호는 미숙과 혜란이 함께 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왜 당신에게 쓰게 했습니까? 미숙이랑 같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글씨가 조금 비슷했어요. 장부도 함께 썼고요. 편지 내용은 누가 불러줬습니까? 박 국장이요. 내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문장도 박종필이 직접 불러줬다. 정혜라는 편지를 쓴 뒤 손을 떨며 날짜를 적었다. 장문호는 서울에 가는 경찰 차량편에 봉투를 보내 중앙우체국 소인을 찍게 했다. 편지는 실제 우편망을 거쳐 배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서울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였다. 이순덕 씨가 가짜인 걸 눈치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도 모른 척할 거라고 박 국장이 말했어요. 왜요? 이미 돈을 줬으니까. 서인호는 정혜란의 말을 녹취한 뒤 물었다. 미숙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혜란은 눈물을 닦았다. 처음에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박 국장이 서울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창고 바닥에 새 시멘트가 발린 걸 봤어요. 그때 의심했습니까? 냄새가 이상했어요. 시멘트 냄새 사이로 썩은 고기 같은 냄새가 났어요. 신고하지 않았군요. 혜란은 고개를 숙였다. 박 국장이 제 앞에서 어머니 빈문서를 찢어줬어요. 이제 입만 다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침묵에는 늘 가격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150만 원의 빚 상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의 취업 추천서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경찰 노선 허가와 논문서였다. 박종필은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것을 내밀었다. 다음 날 새벽 오병철이 입원한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경찰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인호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오병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과 혼미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의료진이 오래 조사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서인호의 소매를 붙잡았다. 당직일지.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1988년 10월 15일 당직일지 말입니까? 오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박 국장. 어디에 숨겼습니까? 오병철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인호가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우편낭. 어떤 우편낭입니까? 폐기, 빨간 줄, 1번. 말을 마친 뒤 그는 기침을 시작했다. 간호사가 서인호를 밀어냈지만 오병철은 다시 손을 뻗었다. 그날 내가 멈추자고 했어. 시멘트 작업을요? 미숙이가 계속 두드려서 못하겠다고. 박종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병철의 눈이 크게 뜨였다. 직접 올라갔어. 어디에요? 철판 위에. 그는 손가락을 힘겹게 움직여 누르는 신용을 했다. 미숙이가 아래에서 덮개를 밀었어. 철판이 들렸어. 박 국장이 두 발로 올라가 눌렀어. 서인호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병철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심전도 기계가 빠르게 울렸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서인호는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기 전 오병철의 몸 위로 간호사들이 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오병철의 마지막 진술은 중요했지만 죽음을 앞둔 공범의 말만으로 박종필의 살인 고의를 완전히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카세트의 목소리는 손상돼 있었고 김경자는 남편이 미숙을 살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은 모든 지시를 오병철이 독단적으로 내렸다고 말을 바꾸고 있었다. 당직 일지에 찢긴 장이 필요했다. 수사팀은 옛 우체국 창고에서 나온 폐기 우편 행랑 63개를 전부 압수했다. 대부분 쥐가 갉아먹고 곰팡이가 핀 채 군청 창고에 쌓여 있었다. 빨간 줄이 있는 질번 행랑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번호표가 떨어진 것, 페인트가 벗겨진 것, 다른 우체국에서 전입된 것이 뒤섞여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8일. 서인호는 수사본부 벽에 남은 날짜를 붉은 펜으로 적었다. 1988년 당시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나면 박종필은 유골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더라도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밤을 새워 행랑 안쪽의 재봉선과 번호 흔적을 확인했다. 새벽 4시 12분 김도윤이 창고 구석에서 낡은 우편 행랑 하나를 끌어냈다. 겉면은 검게 변했지만 입구 밧줄 아래에 붉은 선 2줄이 남아 있었다. 안쪽 천에는 희미하게 숫자 7이 찍혀 있었다. 행랑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닥을 눌러보자 안감과 겉감 사이에서 딱딱한 종이 감촉이 났다. 재봉선을 조심스럽게 뜯자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1988년 10월 15일 백운 우체국 야간 당직 일지 마지막 장이었다. 출입자란에는 오후 10시 41분 최동수, 오후 10시 56분 오병철, 오후 11시 6분 김경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의 진술을 뒤집는 자필 기록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 박종필의 글씨로 작성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2348 축전지실 봉쇄 완료. 내부 이상 없음. 서인호는 카세트 녹음의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다. 오후 11시 48분. 바로 그 시각 철판 아래에서는 한미숙이 마지막으로 박종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미숙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부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 보고가 아니었다. 사람 하나를 죽은 것으로 처리한 완료 보고였다. 박종필은 체포되던 순간에도 구두에 묻은 흙부터 털었다. 괴상경찰서 수사관들이 그의 집 대문을 통과한 것은 오전 6시 12분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마당에 붉은 흙을 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감나무 잎에서는 굵은 물방울이 일정한 강역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종필은 이미 흰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은 채 안방에서 나왔다. 잠에서 막 깬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가지런히 빗겨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보리차와 불에 태우다 만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서 구속영장을 읽는 서인호를 끝까지 바라봤다. 살인 혐의라고? 한미숙 씨를 축전지 점검구에 감금하고 출구와 환기구를 봉쇄해 사망하게 한 혐의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는 증거가 있나? 경찰서에서 들으실 겁니다. 박종필은 헛웃음을 흘렸다. 죽어가는 사람 말하고 겁먹은 여자들 말 몇 마디로 나를 잡겠다는 건가? 그는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골목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5년 동안 그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던 사람, 자식의 취업 추천서를 부탁했던 사람, 통장과 도장을 맡겼던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몇몇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경찰차가 떠날 때까지 박종필을 국장님이라고 불렀다. 조사실에 앉은 박종필은 당직 일지를 보자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서인호는 비닐 덮개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2348 축전지실 봉쇄 완료. 내부 이상 없음. 본인 필체입니까? 박종필은 잠시 종이를 살핀 뒤 말했다. 내 글씨처럼 보이는군. 본인이 작성했다는 뜻입니까? 15년 전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나? 축전 지시를 봉쇄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한미숙 씨가 안에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겠지.
그 시각 녹음 테이프에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이 남아 있습니다. 녹음 시간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나? 우체국 벽시계 종소리, 지역 라디오 15, 당직일지 출입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오차는 최대 40초입니다. 박종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고를 수습한 것과 산 사람을 죽인 건 다르네. 당신은 철판 아래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귀로 들었다는 증거가 없잖아. 김경자 씨는 당신이 철판 위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 아내는 경찰이 겁을 주니까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오병철 씨도 같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죽기 직전 정신이 온전했을 것 같나. 최동수 씨는 한미숙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검구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종필은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최동수야말로 그 여자를 좋아하던 놈이야. 돈까지 훔쳐 함께 도망치려 했을 수도 있지. 그의 말은 1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밀고 죽은 사람의 평판을 다시 끌어내렸다. 그는 미숙의 유골이 발견된 뒤에도 한 번도 그녀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인호는 복원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다. 금속 소인기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무거운 물체를 바닥으로 끄는 소리, 철판이 내려앉는 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다. 박종필은 눈을 감지도 않았고 테이프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미숙의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낮게 번졌다. 잠시 뒤 오병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대답. 아침까지만 막아. 숨만 끊어지면 사고로 만들 수 있어. 박종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음성 감정 결과 유사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나 하나뿐인가?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서인호가 녹음기를 끄려 하자 박종필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미숙이가 먼저 나를 협박했어. 무엇으로요? 장부 사본을 신문에 보내겠다고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애가 우체국 전체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 실제로 주민들의 돈을 훔쳤으니까요. 그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나? 박종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서 운영비, 지역 유지들 접대비, 직원들 집안빚, 마을 행사비까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국가가 시골 우체국에 돈을 주나? 내가 돌려 막은 거야. 글도 모르는 노인들 통장에서 잠깐 빼서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채우면 되는 일이었어. 죽은 사람의 통장에서 빼낸 돈도 돌려막기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빠진 줄도 몰랐어. 한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박종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 애는 선을 몰랐어. 세상이 장부처럼 반듯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런 인간이 조직을 망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때렸습니까? 겁을 주려고 한 것뿐이야. 처음으로 그는 소인기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 번만 쳤습니까? 손에 들고 있던 걸 뺏으려다가 부딪힌 거야. 그 애가 넘어졌고 그 뒤 우편 행랑에 넣었죠. 오병철이 한 일이야. 당신이 행랑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애를 진정시킬 장소가 필요했어. 점검구 안에서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만. 경찰을 부른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장문호 씨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박종필은 입을 다물었다. 수사팀이 복원한 사건 시간표는 한 장의 벽면을 가득 채웠다. 오후 6시 35분 미숙이 등기번호를 적었고 6시 47분 박종필이 등기봉투를 개봉했다. 7시 10분에는 장문회계 전화를 걸었으며 8시 15분부터 미숙의 담당 번호로 허위 전표가 만들어졌다. 10시 43분 최동수가 오토바이로 돌아왔고 11시 무렵 미숙이 점검구에 갇혔다. 11시 48분에는 철판과 환기구가 봉쇄됐다.
장문회계 걸린 전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박종필은 미숙이 죽기 전부터 그녀의 도주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당신은 한미숙 씨를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인호가 말했다. 살려둘 생각도 없었고요. 그건 자네 생각이지. 그렇다면 철판을 왜 시멘트로 막았습니까? 오병철이 멋대로 한 거야. 당직 일지에는 당신이 봉쇄를 완료했다고 적었습니다. 시설 확인을 했다는 뜻이야. 환기구까지 천과 시멘트로 막힌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박종필은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증명해봐. 공소시효 만료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다. 검찰은 박종필의 자필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녹음 테이프만으로도 구속은 가능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법정에서 다투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필의 변호인은 머리 부상 이후 미숙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골 감정은 그 주장과 맞지 않았다. 두개골 오른쪽 골절은 출혈과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즉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손가락뼈와 손목에는 생전에 반복적으로 철판과 벽을 두드리며 생긴 미세 골절이 있었고 부러진 손톱 일부는 철판 틈에 박혀 있었다. 환기구 삼패천에 남은 혈흔도 미숙이 안쪽에서 천을 뜯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녀는 짧게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자신이 갇힌 장소와 바깥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테이프 복원팀은 남아있는 음원을 다시 분석했다. 오래된 카세트는 중간중간 자성체가 떨어져 소리가 통째로 사라진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 40초는 시멘트 양동이 소리와 테이프 회전 불량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기술자는 손실된 주파수를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기계음과 저주파 잡음을 분리하면 사람 목소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인호는 음향 분석실에서 밤을 새웠다. 같은 구간이 수십 번 반복됐다. 사비 시멘트를 긁는 소리, 철판 위를 밟는 구두 소리, 낮은 신음처럼 뭉개진 음성이 이어졌다. 새벽 3시 26분, 기술자가 화면의 파형한 부분을 확대했다. 여기 사람 목소리가 2개 겹쳐 있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자 철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형태를 얻었다. 국장님! 이어 숨이 막힌 기침소리. 잘못했다고 할게요. 서인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장부도 안 보낼게요. 문만 열어주세요. 몇 초간 삽질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철판 바로 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서 녹음된 것보다 훨씬 가까워 음색과 억양이 선명했다. 네가 입을 열었을 때 이미 늦었어. 한미숙은 다시 박종필을 불렀다. 남자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덮어. 그 말이 끝나자 시멘트가 철판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시작됐다. 음성감정과는 해당 발화가 박종필의 방송 인터뷰와 과거 행사 녹음에 남은 음성과 높은 수준으로 일치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그 문장은 미숙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직후 나온 직접적인 대답이었다. 오인도 사고도 아니었다. 박종필은 미숙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녀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동안 직접 대답했고 그 뒤 덮개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 박종필을 살인, 감금, 사체은닉,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김경자에게는 살인방조와 증거은닉, 오병철에게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의 횡령과 은닉 가담 사실은 수사기록에 남았다. 최동수는 감금 방조와 허위 진술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윤복래와 정혜라는 공소시효와 강요 상황을 고려해 처벌받지 않았다. 장문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옛집 장롱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박종필에게서 받은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미숙 처리 500, 버스 진술 확인, 서울 소인이라는 짧은 메모도 남아 있었다. 그는 박종필이 미숙을 우발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고 우체국에 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때 미숙은 이미 점검구에 갇혀 있었고 바닥 아래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서인호가 묻자 장문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박종필이 문을 열면 다 같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경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박종필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한 거겠죠. 장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그날 밤 우체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동을 최종적으로 복원했다. 박종필은 소인기로 미숙의 머리를 때렸다. 오병철은 우편 행랑에 넣는 것을 도왔다. 최동수는 살아있는 미숙을 점검구까지 옮겼다. 김경자는 환기구를 막을 청과 시멘트를 가져왔다. 오병철은 철판 가장자리에 시멘트를 발랐다. 박종필은 안에서 밀어 올리는 덮개 위에 올라서서 두 발로 눌렀다. 장문호는 자정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철판을 열지 않았다. 대신 미숙의 사물함에 서울행버스 시간표와 현금을 넣고 버스기사의 진술을 조작했다. 다음 날 윤복래가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을 때는 기록을 찢어버렸다. 정혜라는 가짜 편지를 썼다. 이순덕은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모두에게 문을 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열지 않았다. 재판은 이듬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방청석에는 미숙의 가족과 피해 주민들, 전직 우체국 직원들이 앉았다. 박종필은 법정에서도 단정한 양복을 입고 나왔고 자신은 평생 국가와 마을을 위해 일한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다. 피해자의 사망은 우발적인 폭행과 하급 직원들의 과잉 대응이 결합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검사는 대답 대신 법정 조명을 낮추고 복원된 테이프를 재생했다. 국장님, 잘못했다고 할게요. 문만 열어주세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꼈다. 네가 입을 열었을 때 이미 늦었어. 박종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덮어. 삽이 움직이는 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젖은 시멘트가 철판을 때리는 무거운 소리가 이어졌다. 검사는 재생을 멈추고 말했다. 피고인이 두려워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서 밖으로 나와 장부와 성폭력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을 확인한 뒤 출구와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박종필은 최후 진술에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우체국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피고인의 말처럼 많은 사람이 침묵했고 범행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고인의 책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쌓은 권력과 신뢰를 이용해 여러 사람의 두려움과 궁핍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박종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경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문호 역시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감됐다. 최동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판결은 내려졌으나 한미숙이 잃어버린 15년을 돌려주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례식은 초겨울에 치러졌다. 납고람 위에는 우체국 제복을 입고 찍은 미숙의 사진이 놓였다. 사진 속 그녀는 24살이었지만 동생들은 이미 중년이 돼 있었다. 이순덕은 빈소 구석에 앉아 영정 가까이 가지 못했다.
조문객이 모두 빠진 뒤에야 무릎으로 바닥을 밀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납골함을 만지려다 손을 거두고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봤다. 엄마가 편지를 믿은 게 아니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믿는 척한 거다. 대답은 없었다.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고 네 동생 취직도 없어질까 봐 살아있다고 믿으면서도 찾지 않았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죽었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 돌아와서 나를 원망할까 봐 무서웠다. 그녀의 울음은 크지 않았다. 오래된 종이가 물을 먹으며 천천히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최동수는 장례식장 밖에만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검은 비닐 우산을 들고 몇 시간을 버텼다. 그는 미숙의 남동생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은색 장식이 달린 검은 구두 한 짝이 있었다. 사건 당일 우편행랑 옆에 떨어진 것을 몰래 주워 15년 동안 보관했다고 했다. 그는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자수하려 했지만 다음 날로 미뤘고 또 다음 해로 미뤘다.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을 보고도 돌아섰는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동생은 구두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달 뒤 옛 백운 우체국은 완전히 철거됐다. 그 자리에는 흰 외벽에 보건지소가 들어섰다. 개관식 날 지역 인사들이 찾아와 테이프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다. 한미숙의 이름을 적은 표지판은 세워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길을 오갔다.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예방접종을 받고 새로 포장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땅 아래 무엇이 있었는지 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건이 끝난 뒤 서인호는 증거보관실에서 등기번호 388번 봉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봉투에는 우표도 붙어 있었고 접수번호도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도 틀리지 않았다. 단 하나 소인만 없었다. 그 우편물이 1988년 정상적으로 발송됐다면 미숙은 살아남았을지도 몰랐다. 신문기자가 편지를 읽고 채신청이나 검찰에 연락했다면 주민 계좌의 돈이 사라진 이유도 정혜란이 국장실에서 울며 나온 이유도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우체국 안에서는 우편물의 주인이 그것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었다. 서인호는 봉투를 새 증거봉투 안에 넣었다. 그 안에는 미숙이 생전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제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그 문장은 15년 동안 반송함 뒤에 갇혀 있었다. 우편 소인은 찍히지 않았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신문사가 아니라 법정으로, 그리고 박종필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철판 아래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빚과 직장, 자식과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서인호가 증거보관실 불을 끄려던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미숙의 우편저축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의 마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담당자 번호 04, 한미숙의 번호였다. 붉은 인주가 번져 날짜 일부를 덮고 있었고 도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업무 상태가 표시돼 있었다. 처리 완료. 서인호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한미숙을 죽인 사람들은 장부를 닫고 철판을 봉하고 도면에서 방을 지운 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료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우체국 바닥 아래에서 멈춘 것은 한 여자의 숨뿐이었다. 그녀가 남긴 숫자와 목소리, 손톱 자국과 소인이 없는 편지는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계속 바깥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까지.